반갑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와 스마트 컨트랙트란 주제로 강의를 맡은 핑거 STO셀의 김장환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모바일 스타트업을 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에 블록체인 씬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개발을 진행을 해왔었고 최근에 핑거에서는 STO셀에서 IP NFT 플랫폼 개발과 산업재산권 조각 투자 그리고 광동지역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돼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증권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토큰증권 제도화와 기술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큰증권과 CBDC가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설명과 환경 구성 그리고 STO 컨트랙트에 대한 코드 리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STO 상품을 한번 기획해보고 컨트랙트를 구현해보는 걸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1982년도에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해서 개인이 서명을 작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었고요. 이후로 이제 해시캐시라는 기술을 통해서 스팸 메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작업 증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비머니와 비트골드를 통해서 자벽 증명이나 아니면 타임스탬프 그리고 탈중화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기도 하였고요. 2008년도에 비로소 이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통합되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네시스 블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금융 데이터가 짧은 블록체인 동안 모두 묶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싱을 하고 다음 블록에서는 이전 블록에 있는 해싱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해싱해서 이 다음 블록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사실 금융 시스템이 탈중화될 수 있고 이전의 데이터를 해싱해서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안성이 강화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과 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록체인의 제네시스 블록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더 타임즈 뉴스에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이라는 글이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명분을 제시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해당 뉴스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채 담보부 증권의 일종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 전통적인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입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상품과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상품을 섞어서 많은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금융기관이 구매를 해서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거래되면서 큰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증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태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합니다. 이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대형 금융기관의 붕괴를 초래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럭에 대한 있는 글귀가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만들어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을 세금을 통해서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부실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도록 한 이유 자체도 경제 시스템 전체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개업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중앙화된 체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발행과 관리를 통해서 중앙화된 권위를 배제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거래 내역의 투명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중앙화된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토큰 증권도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권 거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에 네덜란드 의회는 전국 6개 사무소를 둔 대기업이자 국가 공인 단일 무역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지분증권, 그러니까 현재 지분증권이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시장도 같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스테르담의 광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스테르담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 셀을 외치면서 거래를 했었고요. 누군가가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상대와 이제 판매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맞았을 때 주위에 있는 증권 거래인을 데리고 와서 실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로 치면 이제 다자간 상대 매매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면으로 모여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되게 몇천 명이나 됐고 또 투자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편지의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1688년도에 조셉 드라 베가라는 사람이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책에는 뭐 뉴스를 보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팔아라, 아니면 뭐 손동꾼들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고 깊게 반응한다. 넉넉한 배당이나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만 희소식에 기뻐하던 마음도 수익에 의기양양하는 마음도 기다리는 동안 시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투기꾼은 주가가 나쁠 때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한창 과열일 때는 가격을 내릴 이유를 만드는 것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해도 사실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옛날 우리나라의 증권 지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없는 현대증권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증권사 지점들에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고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담당자에게 가서 이 주식을 몇 주 사주세요. 이 주식을 몇 주 팔아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증권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때는 이렇게 거래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올라와서 인터넷 혁신과 함께 인터넷 전문 증권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이 대표적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증권사들은 객장이 없이 어떻게 증권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객장이 없이 운영하는 이런 증권 거래소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좀 뒤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키움증권이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17년 연속으로 주식시장의 적응률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율로 보자면은 전체 시장의 한 30% 가까이를 키움증권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이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증권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디지털 전환 2기를 통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새롭게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한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이 등장을 통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이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이 노력을 많이 했던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이 등장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통해 동안 차별화된 서비스 경제 시장이 열리면서 순위에 큰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증권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빠르게 도입을 해서 해외 주식 점유율을 21%까지 올리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권 거래의 역사를 따라서 살펴보면 증권사들도 환경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증권사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선제적으로 빨리 흡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증권사들이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얻으면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가고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발전해 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역사에는 은율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기술적 변화라든지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나아가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큰증권이 사실 이런 새로운 기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산원장, 그러니까 토큰증권에 가지고 있는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탈중화화, 그리고 변조 불가능성, 그리고 투명성, 보안성이라는 이런 각각의 특징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재편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